네, 그러면 네 번째 세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시장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손우철 전문위원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키움메셋 플래너 주식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고 한국금융연수원 개인금융 분야의 겸임 교수로서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나의 재산을 누가 좀 대신 불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뭐 그런 쪽 또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강연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한번 듣고 궁금한 점들을 서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손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 너무 잘 해주셨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아마 김주아 앵커와 관련된 뉴스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AI 앵커라고 하죠. 화면에서 보이는 이 김주아 앵커는요, 실제 김주아 앵커가 아닙니다. AI입니다. AI가 뉴스를 보고요, 뉴스 기사를 보고 그대로 읽고 있죠. 그래서 김주아 앵커가 처음에 이 AI 앵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해요. 본인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앵커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뉴스를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하죠.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 AI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AI가 하고 있다는 거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2004년도부터 저는 이제 돈과 관련돼서 자문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예전에는요, 고객의 정보를 받아서 실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자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팩트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객 스스로 본인의 금융 정보를 잘 모르고 본인의 연금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공공 사이트에서 워낙 잘 돼 있죠. 실제적으로 뭐 그냥 스마트폰을 여셔가지고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깔고 카카오로 인증만 하시게 되면 실제 내가 현재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국민연금을 현재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몇 세에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데이터와 연동시켜가지고 당신의 팩트가 이런 것이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은퇴를 이런 식으로 너가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로보 자산관리 플랫폼 내지는 투자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 그 명칭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바로 이 로봇과 어드바이저, 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산에 대한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자문 그리고 운용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봇 어드바이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퀀트 펀드라고 얘기를 하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실제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초로 볼 수가 있는데, 현대적 관점의 로봇 어드바이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너무 월가가 자신의 이익만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반성 때문에 뭐 웰스프런트라든가 베터먼트라든가 이런 현대적 관점의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들이 나타나서 실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성장이 있습니다.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객관적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일단 그 AI라든가 알고리즘이 이제 투자를 운영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융권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고객의 자산을 가지고 펀드 매니징을 할 때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데 펀드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때는요, 나의 어떤 성과상여, 내가 이대로 펀드 수익률을 개선시키지 못하게 되면 내가 성과상여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실제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도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리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의 어떤 장점 자체는 이런 대리인 비용이 없다. 물론 이제 중간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고리즘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물론 대립이 발생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로봇 어드바이저의 근본 철학상
객관적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적합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VIP 서비스를 일반 대중들이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다는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낮은 최소 투자 금액과 저렴한 비용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이런 장점들이 좀 있는 거죠. 이 객관적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제가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이 기사를 보고 엄청나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이제 얼마나 웃음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엄청나게 웃었거든요. 예, 보게 되면 파기왕 주호민 드디어 주식 시작했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각각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작년만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 나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걸 하려면 하고 싶은데 투자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문의를 했었는데 올해는요. 그 친구들이 저를 가르칩니다.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요즘엔 이런 게 대세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 뭐 저를 막 가르치려고 해요.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투자 전문가처럼 어떻게 보면 행세하는 이런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과일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피터 리치 마젤란 펀드와 같은 사례들이 실제 과거로부터 존재하는 것이죠. 마젤란 펀드는 실제 77년도부터 90년까지 피터 린치라고 불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운영했던 펀드입니다. 13년 동안 무려 27배 수익률을 올렸던 그런 엄청난 펀드죠. 27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막내딸이 8살인데 제가 이제 막내가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 엄청나게 예쁜 나머지 5천만 원을 내가 얘한테 주고 운 좋게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에 넣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5천만 원이 무려 13억 5천만 원이 돼 있는 엄청난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계 최고의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기간에 투자를 하고도 원금 손해를 본 사람이 절반이 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 최고의 상품을 잘 발굴해서 투자를 했는데 원금 손해를 봤다. 그것은 결국은 직선으로 우상향하지 않는 이런 굴곡을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개인의 어떤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위에서 투자해서 아래에서 손해를 보고 팔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더라. 아마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주식에 뭐 몇백만 원을 내가 넣었다. 그러면 말이 장기 투자지. 자꾸만 화면을 보게 되는, 주식 수익률을 보게 되는, 이러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객관적 자산 관리에 관한 로보 어드바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의 운용 자산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다시 로보 어드바이저가 많이 운용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요. 절대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중국이고 이제 3위가 일본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2023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정도로 운용 자산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좀 이제 보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 좀 소액을 투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산이 늘어날까? 그건 젊은 층이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있는 고령자들이 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가 진전이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주택 가격이 빠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말에 한국은행이 BIS에 이제 발표한 연구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요. 고령화가 진전돼서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나게 오래 산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문제가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하게 되면 물건을 잘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태들이 가격을 높인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실제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주택가격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월 지급식 펀드, 월 지급식 펀드는 펀드를 가입해가지고요. 부분함매해가지고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이런 상품인데, 뭐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펀드에서요. 실제 그러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월지급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뭐 2, 3% 미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3분의 2 정도가 월지급식 펀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2년 정도 고령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8년생, 흔히 58년 개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8년생 선생님들이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머릿속에는요. 어떤 게 위험할까? 괜히 투자해서 원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게 위험할 겁니다. 그런데 은퇴 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서 부족한 생활 자금을 자꾸 인출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떤 게 위험하게 될까요? 이걸 그냥 가지고 저리로 운용을 해서 고갈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이 오겠죠. 이런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실제 그래서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제 기술이 발전되는 것들이 이런 접점 자체를 좁혀주고 있다는 거죠. 전 시간에 저도 이제 스마트 금융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많이 배웠는데, 사실 고령자라고 해가지고 절대 기술을 모르시지 않죠. 스마트폰을 정말 잘 다루십니다. 그래서 실제 2010년 정도부터 이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들이 나올 때는 20, 30대 젊은 층들이 소액을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배터먼트에 따르게 되면 자산이 1000만 달러 이상이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평균 계좌 규모가 약 4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3분의 1 이상이 50세 이상이고요. 일부는 90대 이상이다라는 걸 봤을 때 이러한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떤 서비스로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본인의 어떤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위험 성향이라든가 투자 목적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위험 성향을 근거로 일인용으로 사실은 자산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우리나라 머무르고 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런 위험 성향이라든가 재무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투자 기간을 산출해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품을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을 놓고 보게 되면요. 물론 이제 머신러닝 기반, 딥러닝 기반,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사실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현금과 채권과 주식을 1%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총 포트폴리오가 5,151개가 나옵니다. 그걸 점을 찍었을 때 실제 Y축을 수익률로 하고 X축을 위험으로 했을 때 실제 가장 왼쪽에 존재하는 점들이 효율적인 점들이 돼서 그런 효율적인 투자선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 기간이 짧을 때는요. 효율적 투자선이 가로로 씁니다. 가로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실제 이러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실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안정형이니까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되고 너가 위험 중립형이면 주식 비중을 40에서 50% 정도 해야 되고 너가 공격형이게 되면 실제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리포트들을 실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단기 투자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율적 투자선은 Y축, 그러니까 Y축에 가깝게 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최적의 자산 배분안이 뭐야?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찾아주는 것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의 역할이다. 즉, 현대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로보 어드바이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자산 배분안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렇다면 주식과 채권과 현금의 비중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편입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간략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요. 결국은 대다수가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실은 패시브 상품들을 많이 편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요. 금융권 종사자들이 계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액티브 상품들은 적극적 운용 전략을 통해서 시장 초과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펀드 매니저를 만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수수료가 비쌀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액티브 펀드, 수수료는 비쌀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패시브 상품들은 그게 아니고요. 시장을 추구하게 만드는 대신에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만든 이른바 인덱스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로는요. 패시브 상품보다 인덱스 상품들의 수익률이 월등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뱅가드, 이제 존 보글 같은 분들이 인덱스 상품을 만들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경우가 이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실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들을 살펴보게 되면 2004년도부터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이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적인 수수료 갭을 메우기가 어렵다. 만약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랑 내기하자. 100만 달러 내기를 걸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테드 사이드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운용하는 헤지펀드 세트 그리고 워렌 버핏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요.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수익률 게임을 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람을 응원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이 선택한 인덱스 펀드가 연평균 5%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립니다. 똑같이 1억을 투자했다. 10년이 지났더니 수익률을 엄청나게 잘 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떼가 이런 상품에 가입했더니 10년 뒤에 약 24% 정도 수익률이 난 반면에 그냥 수수료 싸게 하면서 지수 쫓아가게 만들어놨더니 거의 2배가 돼버리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자산 배분 다음에 상품을 편입할 때는 실제 이런 패시브 상품들을 많이 편입하는 것이 일반 로보 어드바이저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다음에 투자를 실행을 하는데 투자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종류가 나눠지게 되냐면요. 실제 이거를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체적으로 운용을 해버릴 거냐 아니면 조언을 해줄 거냐 중간에 사람이 개입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운용형은 자산 배분 상품 선택까지 끝낸 다음에 아예 운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최적의 자산 배분 이후에 이를 맞춰서 운용하는 형태인데 이런 걸 이른바 1인형, 운용형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다라고 합니다. 자문형은요, 실제 그 자산 배분 상품 선택까지 한 다음에 던져주는 겁니다, 고객한테.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정보를 가지고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자문형이고요. 하이브리드 형태는 실제 로봇 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사람이 그걸 보고요. 고객과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영업하는 방식이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하이브리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터먼트의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실제 베터먼트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이렇게 자산관리 서비스, 절세 전략,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 그리고 휴먼 어드바이저와의 협업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산관리 서비스는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자산 배분을 하고요. 포트폴리오 선택하고 거래를 실행하게 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
여기에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이제 조정까지 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소득세 특성상 1년 단위로 사실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전체 소득을 놓고요. 전체 수익에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 있다. 그러면 손실이 나 있는 상품까지 같이 환매를 해서 수익을 축소를 해가지고 세금을 좀 적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절세 서비스를 동시에 하게 하는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퇴직연금이라든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장 로보 어드바이저가 활약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전문가님들한테 여쭤보면 아마 대부분의 연금 계좌 있지 않으신가요? 세액공제 받으시려고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셨을 거고요. 아마 변액보험 가입해가지고 펀드를 운용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펀드 변경하신 분 계십니까? 처음에 세팅해놓고 그대로 갑니다. 왜? 실제 귀찮기도 하고요. 관심도 없고 투자해놓고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로보 어드바이저가 조정해서 수익률을 개선을 시켜주는 것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중에 가장 자산액이 많은 데가 이제 파운트라는 회사인데, 이런 파운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1인형 로보 어드바이저다. 근데 1인형인데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기초적인 투자 성향을 기반으로 해서 ETF, 그러니까는 패시브 상품들을 매칭시켜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파운트 다운 받아보셔가지고 계좌를 개설하시고 실제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앱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일단 신한금융투자의 CMA 계좌를 일단 만드시고 거기에 돈을 입금을 하셔가지고 투자 성향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ETF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 연금 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 그런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최소 투자 금액과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이 되는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나라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의 한계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점들이 한계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변액보험과 같은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사업비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10년 이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실제 가입할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서 연금으로 받거나 실제 차익이 비과세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매우 아쉽게도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7년 유지율이 30%가 되지 않는 처참한 현실이죠. 이런 것 때문에 변액보험의 다음과 같은 이제 펀드 관리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데요. 실제 작년 이제 11월 달에 나온 기사죠. 변액보험의 AI가 이제 도입이 된다는 얘기죠.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관리업체, 제가 말씀드렸던 파운트의 AI 기술을 변액보험 펀드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장기 투자 상품인데요. 고객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투자 성향으로 분류하죠. 위험 회피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위험 선호형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형은 채권형 펀드 100%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중립형은 채권형 50%, 주식형 40%, 골드 투자형 10%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거고 위험 선호형은 채권형은 10%만 하고 주식형은 90%만 주식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유형일 것 같아요? 대부분 위험 회피형이나 안정 추구형이지 않을까요? 노후자금과 같은 장기 투자 상품을 이런 식으로 저리의 상품, 단지 내가 투자 성향이 안정형이라는 이유로 저리의 상품으로 묶어두게 되면 이게 AI가 운영하는 그런 어떤 자산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실제적으로 투자 기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연금 저축만 하더라도요. 실제 2001년도에 설정된 채권형 상품인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에는
연 평균 수익률이 3.65% 정도 됩니다. 가장 잘 돼 있는 상품이요. 당연하죠.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니까요. 그런데 2001년도에 설정된 연금저축 펀드를 보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8.27% 정도 되는 상품들이 꽤나 있죠.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20년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연금 수령액 자체가 20년이 쌓이게 되면 실제 2배 정도의 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을 하더라도요.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성향을 기반으로 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실제 나의 자산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투자 성향을 기반으로 한 로보 어드바이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시고 실제 그 고령화 시대에 좀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간략하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 이렇게 갔습니다. 스코틀랜드 프로스코드에 자동으로 공만 따라다니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사용되는데요. 이 카메라가 F존 심판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스코틀랜드 리브링 경기에 야심차게 AI 중계 카메라가 조작됐습니다. 자동으로 공만 쫓아다니게 설정돼 있었는데 이 카메라가 공만 쫓아다니고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이게 어디냐? 바로 심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심판의 머리. 알고 보니 AI가 슈퍼공과 심판의 두머리를 착각한 건데요. 반칙이 나와도 죄송하죠. 실패하게도 또 라인만으로 벗어나도 어김없이 두머리 슈퍼를 찾아주는 이 카메라. 기록이 어찌볼 수 없어요. 이 경기 중계를 듣고 탑승했다면 준비되는 경기만을 처벌하는 것이고요. 네, 황당하죠? 그렇죠? 제가 다시 화면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실제 이런 이제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AI를 도입을 했는데 로직 자체가 잘못돼 버리게 되면 이렇게 황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 알고리즘에 오류가 났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머신 러닝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방금 같은 알고리즘을 사람이 줬다. 그러면 오류가 났을 때 그게 왜 오류가 났는지를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본인이 로직을 줬으니까. 이 로직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무엇인가 수익률도 안 좋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딥러닝 기반의 실제 이런 AI 기반한 로보 어드바이저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블랙박스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블랙박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로보 어드바이저가 도출한 이런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도출하는 것이 개발자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개발자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실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서 자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언제 알 수가 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 기반의 AI에 기반한 이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실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가지고요. 뉴욕 증시에도 작년에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요. 크래프트라는 이제 그 ETF들이 상장이 돼가지고요. 작년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100% 딥러닝 엔진 기반으로 운용이 되고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올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익률 조사해 보니까 MSCI 미국의 어떤 그 대형주 지수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차별화를 좀 내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보 어드바이저들은 약간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놓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30분 강의가 좀 지났는데요. 제가 강의는 좀 30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받으면서 자산관리 시장이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 거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질문 받으면서 같이 말씀드리면 딱 좋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이영종 박사님 질의응답 같이 해주시고요. 네,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우철 위원님, 아주 오늘 이 강의 주제에 아주 적절한 네, 아주 소주제였다 생각합니다. 네, 로버드바이저 자산 배분 측면에서 최근 비약적으로 약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질문하고 하나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로버 어드바이저가 질문입니다. 로버 어드바이저를 시니어의 어떤 그런 특성에 적용했을 때 예를 들면 시니어 분들일수록 그 대면 서비스를 저는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대면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로버 어드바이저를 약간의 뭐랄까 좀 기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 어떤 시니어들의 로버 어드바이저를 좀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그건 질문입니다. 좀 우리 선 의원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고 이것은 제가 이제 이것은 좀 해외 사정을 좀 설명하면서 좀 보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금융자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라 자산운용에서 2017년도에 시니어들이 자산 관리 어떤 애로점이 있나 이게 연구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노후의 시기에 자산 관리 어려운 점이 이제 아까 같이 이해와 인식 부족, 투자 판단,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되도록이면 일임해서 그냥 맡기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 수요는 분명히 더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에 약간 보완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 생각에는 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론입니다. 지금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성년 후견 제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피후견인, 본인이죠. 치매 환자에 걸린 본인의 자산을 그 후견인이 횡령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산을 그냥 피후견의 자산이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아까 같이 자산 수명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성년 후견 제도를 측면에서 피후견인이 어떤 이 로버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좀 더 확장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 의원님, 위원님. 네네. 그 말씀 정말 잘해주셨고요. 사실은 제가 사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질문을 빼놓은 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러면 질문 나왔으니까 마저 화면 보여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 제가 보여드리고 할게요. 네, 좋겠습니다. 네. 이 제가 자산관리 시장의 미래라고 했는데 이게 시니어하고 사실 상당히 관계가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휴먼 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로보 어드바이저 순위를 보게 되면 뱅가드가 압도적 1위거든요. 그러니까는 찰스 슈왑이라든가 베터먼트라든가 웰스프론트라든가 뭐 패스널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보다도 뱅가드가 압도적인 시장 자산 규모 1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뱅가드가 이렇게 압도적인 1위인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 2015년도부터 하이브리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즉 뱅가드 퍼스널 어드바이저를 출시해가지고요. 실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로보 어드바이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인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고 하이브리드 형태가 있는데 뱅가드는 철저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성공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니어들이 물론 기술을 좋아하시는 분, 기술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일이라고 하는 게 절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실제 작년에
그러니까 세금을 물납을 한 건수가 이제 100건 가까이 되고, 그게 이제 상속세의 5% 정도가 되는데, 물납의 75%가 주식이었거든요. 부동산이 아니고요. 갑자기 사망했는데 본인의 법인 자체가 무너지면서 그 법인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금 자체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이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컨설팅 자체, 그러니까 이런 자산 관리에 대한 컨설팅뿐만이 아니라요. 실제 기본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컨설팅 자체는 로보 어드바이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얹혀져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활성화돼야만 하고, 저도 이 시니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것들보다도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후견인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요, 그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의 성년 후견과 관련돼서도 실제 초창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족들이 사실은 성년 후견인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70% 정도가 전문 후견인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방금 우리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 워낙 횡령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 후견인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은 신탁 상품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신탁 상품을 활용을 해서 그 아예 그냥 상품 자체에서 내가 치매 상태라든가 아니면 사망 이후에도 본인의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본인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요. 그리고 이 신탁 상품도 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론칭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요 자체는 훨씬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영도 박사님께서 아주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 로버드바이저의 아까 시니어 관련 그룹까지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손 의원님께서 좀 더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 밝은 고령화를 사회를 이었는데 좀 일조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우리 토론자분들 좀 해주시고요. 참석자분들은 아직 질문은 없습니다. 네. 질문. 네네. 박경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 그 파운트 앱 다운받았는데요. 완전 신세계를 오늘 접하게 해주셔서, 네. 새로운,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처음 알았고요.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요번 주제를 금융과 이제 테크놀로지와 또 이 시니어 비즈니스로 이제 7월에 주제를 정리하면서, 이제 고민됐던 또 하나의 영역이 투자 분야였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의 어떤 노후, 자산 관리, 이제 금융의 어떤 변화, 이런 금융 시장의 변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고령 친화 산업이나 시니어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큰 고민이 그러니까 투자자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도 관심이 별로 없고, 이제 큰 기업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거를 하는 큰 기업들은 있으나 투자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한 20년 흘러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시도되는 것들은 있으나,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 이 시니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좀 투자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 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비즈니스와 관련된 펀딩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이영정 박사님이나 우리 정원은 이사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교육적인 좀 제한적이어가지고요. 네, 제가 현재 이제 중앙일보의 더 올해라는 섹션에
일본 초고령사회 관련 칼럼을 지금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금 고령사에 대응하는 걸 보면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처럼 이벤트로 이렇게 끝난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치매 대책과 인지 기능 떨어졌을 때 지금 그런 사회, 지역,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이 있는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은 치매라는 앞으로 인지증 문제가 일본에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한다는 그것을 얘네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을 대응하는 산업을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오히려 자기들 딴에는 고령 열등국을 고령 선진국으로 오히려 모범 체계 모범을 보이는 국가가 되겠다고 아주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는데 그걸 실제로 지역사회랑 협업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어떻게 전개되어 있냐면 지역사회마다 이 치매 인지증에 관련된 대책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기업들, 그 지역에서 이 시니어 비즈니스를 해결할 기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지원하는 NPO 단체가 나서고 그것도 그 최신 기술 IT 기업들도 다 협업을 하고 이런 속에서 지금 어떤 새로운 기업은 이제 정부는 거기에 대해 돈을 계속 투자해주고 이 모델 구조가 상당히 지금 인상적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지금 어떤 시니어 비즈니스 기구나 서비스는 엄청나게 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이 그 치매의 어떤 이런 산업에 대응하는 제품들 혹시 시니어 박람회 같은 거 보면 매년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해외 일본이나 그 독일 같은 뭐 이런 영국 사례를 좀 더 계속해서 좀 짚어보고 또 그런 것을 정부의 정책 건의를 계속 더하고 또 정책 건의 저는 세상은 지금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하고 10년 전처럼 우리가 일시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장에 보이는 문제를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거기서 우리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해서 우리 학계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세상을 바꿔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아까 이제 이영종 박사님이 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 중에 정말 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과거에는 이슈가 없었던 사실은 이제 금융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너무나 오래 사는 걸 알기 때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하나가 맞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가족 관계가 너무나 이제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사실은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이런 관계들이 이런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망 이후에 재산에 대한 어떤 분할이라든가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아주 그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양상.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실제 그 가족 관계에 따라서 내가 그 사후에 나의 자산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신탁과 관련된 실제 이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현재 자문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70대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런 사례들에서 실제 이런 니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마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자신의 가족 관계를 100% 오픈하기가 어렵죠. 나는 50대가 넘어가지고 초혼을 했고 상대방은 재혼해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자산이 많고 상대 배우자는 자산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관리할 거냐. 이거는 수익률과는 또 무관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은 아직까지 미개척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면해가지고 어떤 로봇 어드바이저의 영역과 사람이 컨설팅할 수 있는 영역을 잘 분화시켜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지금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세 시대라는 것은
그전에 10년, 20년 전에 금융 서비스 기조를 지금 다 유지하고 있거든요. 현역 중심의 모으는 구조, 그리고 쓰는 구조. 근데 사실상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 자녀에다가 아니면 무가족, 혼자 살거나 1인 세대가 오면서 내가 60세라도 우리 아들 자녀는 이제 40대 갖고 결혼 미혼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내가 지금 90세인데 자녀는 아직도 60세로 일하고 있고 퇴직 안 하고 있고 상당히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금융 서비스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결국은 또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금융 서비스 상품이 계속 등장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아니라 의견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그 손우철 전문위원님 2 슬라이드는 더 말씀 안 해주셔도 될까요? 음소거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네, 2 슬라이드가 뭘까요? 마지막 2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네. 네네네. 마지막 그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네네네. 네네. 제가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금융권에 이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왓슨이죠. 왓슨 같은 경우는 이제 IBM의 AI고요. 왓슨의 AI,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왓슨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군사 분야 다양하게 활용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걸로 알려졌냐면 암을 진단하는 AI로 조금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실패했다고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그 암을 진단하고 그 이후에 치료 방안을 알려주는 것들이 의사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이 있을 텐데요. 한 명의 의사가 실제 그 최신 의학기술의 단 2%를 자신이 습득을 하려면 하루에 21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왓슨은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왓슨을 이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환자의 양적 정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환자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암이야 아니야, 이 암을 치료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돼, 이런 양적 정보인데 실제 질적 정보는 AI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잘 융합해가지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의사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겠죠. 저는 금융권도 이것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플랫폼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인영 교수님께서 신세계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보면 재밌고 여기에 내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양적 정보입니다. 나의 질적 정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이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잘 융합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달성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퇴직 이후 오래 살면서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금융이 조금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훨씬 더 각광받는 인재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마무리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를 좀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그 50+의 조한종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좋은 조건, 고저위험 고수익, 물음표 하고요. 의 금융 서비스 경쟁은 계속되겠지만 결국 창의적 융합적인 비금융 서비스가 차별화 포인트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웨스파고, 하트포드 보험, MMI의 실험, 그리고 도전, 제안이 유효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MMI는 문 닫았지만 금융 노년학에서 얘기하는 비재무적 서비스를 잘 기획하고 개발하고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뭐 어떻게 뭐 의견이 있으시면 좀 같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금융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마켓시어가 정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많은 금융상품을 판매할까가 이슈였다면, 지금 그게 이슈가 아니고요. 그 한 기관에 오래 존재하게 만드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싹 이동해버려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플랫폼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플랫폼 안에서 카카오 같은 것들 이길 수가 있을까? 이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정 이사님께서 정말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정말 그걸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 플랫폼 안에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게 비재무적인 질적 영역에서 신뢰를 구축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들이 실제 어떻게 보면 양에 대한 것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 결과로도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양적 경쟁에서 조금은 벗어나야지 실제 앞으로 금융권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보다도 이제 밝은 미래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상 유지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이렇게 토론자 수준으로 올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사진 찍고 할 텐데요. 우선 그 토론자 수준으로 다 올라와 주시고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강연을 듣고 느낀 거는 역시 그 아직은 좀 이르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 그러나 다양한 개입 관점이 세 개 관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적 시장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시니어로부터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품 서비스를 잘 만들고 홍보나 광고도 이상적으로 100% 전달이 돼서 좋은 제품을 쓰고 자기가 어떤 삶의 질을 높였다. 이랬을 때 이상적 시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이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시니어의 자산을 정말 좋은 투자처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고 그 회사는 또 잘 생산을 하고 이것이 이상적인 금융이 아닐까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연 미래를 봤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손우철 전문위원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요. 방금 우리 회장님께 너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따뜻한 금융 하지만, 네. 저도 이제 그런 금융을 뭐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되는 발표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부는 사실은 로보 어드바이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일정 손해보지 않는 또는 약간 좀 더 버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총 4분을 통해서 4분의 그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는 수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형정 전문위원님께서 노년금융학 SGDS 그쪽하고 노년금융학 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좀 더 그 기업이나 모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더 노년금융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혁 사무님께서도 어떤 연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변화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연금을 통해서 소득이 계속 유지 발전되고 증가하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원훈 이사님께서 핀테크, 스마트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우철 전문위원님께서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4분의 귀한 강연 매우 감사하게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년금융 그리고 핀테크, 스마트 금융 뭐 등에 관련해서 금융과 그 다음에 시니어 삶과 그 다음에 기술, 저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의견들을 모으는 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션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정기 포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26일이고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스마트 여가 문화에 대해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시원한 상황에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상으로 7월 정기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단체 사진을 화면이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네 분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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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